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공부할 내용은 물권편의 제2장의 제1절입니다. 물권 변동과 공시제도를 보겠습니다. 먼저 공시의 원칙입니다. 공시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물권의 존재와 내용을 일정한 표상에 의해서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시의 효용은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안전한 거래인데요. 인적 권리인 채권과 달리 대세적 권리인 물권은 그 존재와 내용을 일반인에게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신뢰를 가지고 거래를 하겠죠. 가령 갑토지의 소유자가 A다 라고 공시되어 있으면 사람들은 그것을 기초로 해서 안전하게 거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물건 가치의 극대화인데요. 이 물건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공시제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령 A가 갑토지의 소유자라고 하면은 A로서는 갑토지를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는 B에게 용익물권을 설정해주고 그로부터 일정한 수익을 얻고, 또 C에게는 저당권을 설정해주고 금전을 차용해서 자금을 확보한 후에 이들 자금을 가지고 수익성이 더 좋은 곳에 투자를 하면 유익하겠지요. A가 이런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공시제도가 정비돼야 합니다. 자, 이 공시가 필요하다 해도 모든 물건에 대해서 동일한 정도의 공시 방법을 요구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공시 방법은 물건마다 차이가 있지요.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점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부동산은 공시 방법이 등기인데요. 그런데 항공기라든가 자동차와 같은 이런 특정 동산에 대해서는 부동산에 준해서 등록으로 공시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산의 경우에는 점유가 공시 방법인데요. 책 연필과 같은 이런 사소한 동산을 등기 또는 등록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오히려 거래의 수월성을 해치게 되겠죠. 그래서 동산의 원칙적인 공시 방법은 점유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거래의 필요에 따라서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이 법률에 따라서 동산과 채권의 담보화를 위해서 등기를 통해서 공시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관계되는 곳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동산이라든가 채권은 등기 또는 등록의 대상이 원칙적으로 아니죠. 그런데 이 특별법에 의해서 이것을 등기하도록, 그 담보의 목적으로 등기하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다음으로 공시 방법과 물권 변동의 관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물권 변동과 공시 방법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에 있어서 법률 행위만으로 물권 변동이 일어나면 이거를 의사주의다라고 하고, 법률 행위 외에 일정한 형식을 요구하면 형식주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행 민법은 형식주의를 채택해서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 동산의 경우에는 인도라고 하는 것은 점유의 이전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물권 변동이 일어납니다. 이 점에 있어서 의용민법과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의용민법은 의사주의를 취하고 있었는데, 의용민법의 의사주의에 대신해서 형식주의로 전환한 것은 법체계로 보면은 일종의 혁명입니다. 이 관련된 문제로 공신의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신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공시의 내용을 신뢰하고 거래한 경우에 비록 그 공시 방법이 진실한 권리관계와 부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신뢰한 대로의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다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원칙입니다. 이 현행 민법은
동산의 공시 방법인 점유에는 공신력을 인정하고 부동산의 공시 방법인 등기에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령 A 소유의 갑 동산을 B가 절취해서 점유하던 중에 B가 C에게 양도한 경우에 C가 B의 점유를 기초로 B를 소유자로 신뢰하고 매수했다면 C는 갑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것을 선의취득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 경우에 B의 점유에 공신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C는 갑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반면에 P 소유의 을 부동산을 Q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기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한 후에 R에게 양도한 경우에 R이 비록 Q를 진정한 소유자로 신뢰했다 하더라도 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Q의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이 공신의 원칙은 나중에 관계되는 곳에서 또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물권 행위를 보겠습니다. 우선 개념인데요. 종래 학설에 따르면 물권 행위라고 하는 것은 처분 행위의 일종으로서 물권 변동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 행위이고 채권 행위와 달리 이 행위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 우리나라에서 물권 행위에 관한 논의는 분리의 원칙, 이 분리의 원칙, 즉 원인 행위와 처분 행위는 개념적으로 구별된다라고 하는 독일 민법학의 영향 아래 전개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법학에서 물권 행위라는 개념이 과연 필요한가?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예컨대 A가 갑 동산을 B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채무의 이용으로 B에게 갑을 인도하는 거래 과정에서 원인 행위 내지 채권 행위인 매매 계약의 존재는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별도로 물권 행위, 즉 A와 B 사이에 갑 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합의, 이것은 도대체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자, 이런 의문점이 있는데, 그러나 종래의 일반적 학설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물권 행위의 개념을 인정하는 입장에서 설명을 전개해 보겠습니다. 이 물권 행위 관련해서 우선 우리가 공부해야 될 사항은 물권 행위의 독자성 문제입니다. 이 물권 행위의 독자성에 대해서는 그 개념에서부터 학설이 대립합니다. 제1설은 독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물권 행위는 채권 행위와 따로 행해지느냐 이 문제로 봅니다. 그래서 따로 행해지면은 독자성이 인정된다 얘기하고 따로 행해지지 않으면 독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2설은 물권 행위의 독자성이라고 하는 것을 물권 행위가 채권 행위와 개념적으로 구별되는가 이런 문제로 봅니다. 우리가 물권 행위 독자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굳이 얘기한다고 하면은 제1설과 같이 볼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1설은 물권 행위의 독자성 문제라기보다는 물권 행위가 행해지는 시기의 문제이죠. 물권 행위가 행해진 시기의 문제하고 개념상 채권 행위가 구별된다 이 문제는 다른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물권 행위의 독자성에 대해서는 좀 더 깊숙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권법 이해에 있어서 매우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물권 행위 개념을 유지하고자 하는 실제적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물권 행위가 처분 행위라고 하는 점을 들어서 처분권이 없는 사람의 처분 행위는 무효이고 그래서 물권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또 하나는 물권 행위의 무인론의 논의를 위한 전제입니다. 따라서
이들 이슈를 설명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물권행위 개념을 유지해야 할 이유는 매우 약해집니다. 자, 먼저 이 문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누구도 자기가 가진 것을 추구하는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라고 하는 원칙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민법이 그 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진행한다면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민법에서는 물권 행위의 무인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물권 행위의 무인성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독자성 개념을 설정해야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 물권 행위의 무인성에 대해서는 항을 바꾸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컨대 우리 민법에서 물권 행위의 개념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물권 행위의 유인성과 무인성을 보겠습니다. 물권 행위의 유인성, 무인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사례를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A와 B가 매매계약을 갑토지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을 했고 A가 B에게 이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B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채권 행위, 즉 매매는 무효이고 물권 행위는 유효하다. 이 전제 위에서 얘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론에 의하게 되면은 물권 행위가 유효라도 채권 행위의 무효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B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고 B는 갑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즉 소유자는 A입니다. 따라서 A는 B에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무인론에 의하게 되면은 반면에 무인론에 의하게 되면은 물권 행위가 유효라면은 채권 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물권 행위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B는 갑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왜냐하면 물권 변동은 물권 행위의 효과이니까요. 그런데 B의 소유권 취득에 있어서 원인 행위인 채권 행위가 무효여서 법률상 원인이 없지요. 즉 B의 소유권 취득은 부당이득이 되고 따라서 741조에 따라 B는 A에게 갑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원물 반환이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유인론과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앞의 사례 하나를 더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같은 동일한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 추가해서 A, B 간의 매매 계약이 체결됐는데 이 B가 C에게 이 갑토지를 다시 매도한 경우에요. 그래서 이 C 명의로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 이거죠. 그런데 A와 B 사이에 채권 행위와 물권 행위가 있었는데 채권 행위는 무효인데 물권 행위는 유효인 이런 상태입니다. 자, 이 사안에서 유인론과 무인론의 시각을 말씀드리죠. 유인론에 따르게 되면은 C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양도인 B는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따라서 A는 C에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명의로 등기를 회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무인론에 따르면 어떻게 될까요? 무인론에 따르게 되면은 C는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왜냐하면은 무인론에 의하게 되면 C에게 양도한 B 이 사람은 소유권자이지요. 그래서 이 C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A는 C에게 아무런 주장을 할 수가 없고 A는 B에게 거래 당사자인 B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행사해서 가액 반환을 받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원물 반환은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 됐으니까 가액 반환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거래가 한 단계 더 나가니까 유인론과 무인론 사이에 실제적인 결과까지 달라지죠. 네, 여기 유인론과 무인론의 이 결과가 달라지는데 달라지는 큰 차이가 뭡니까?
무인론에 의하게 되면은 C가 소유권을 취득함으로 인해서 C 이후로부터 이 벌어지는 모든 거래, 이건 다 유효성을 확보할 수가 있죠. 다시 말해서 거래 안전이 보호된다, 무인론에 의하면 보호된다, 이런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무인론의 논거와 그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인론의 논거는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몇 가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는 이 물권 행위와 채권 행위는 별개의 행위이기 때문에 유효성도 따로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물권적 법률 관계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명료함을 그 이상으로 하기 때문에 물권 행위의 효력을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는 원인 행위의 유효성에 의해서 영향을 받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런 얘기고요. 세 번째는 무인성을 인정함으로써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현 제도상의 혈함을 보정해서 거래 안전을 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논거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각각 세 가지에 대해서 비판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논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별개의 행위에 대해서는 그 유효성도 따로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옳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의 핵심은 유효성을 따로 판단한 후에 채권 행위의 무효로 인해서 물권 행위도 무효로 되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논거는 방향 설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두 번째 문제를 볼까요? 법률 관계의 명료성은 물권 행위에서만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게다가 법률 행위에 있어서 당사자의 의사를 제쳐놓고 명료성이라는 것이 그렇게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인지 의문입니다. 이 세 번째를 볼까요? 물권 행위의 무인성을 인정하는 논거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세 번째, 이겁니다. 즉 거래 안전, 이 문제죠. 그래서 무인론과 거래 안전 문제에 집중해서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채권 행위와 물권 행위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없거나 또는 그다지 길지 않은 것이 보통인데, 그렇다고 하면은 채권 행위는 무효이지만 물권 행위는 유효인 경우에 물권 행위는 영향받지 않는다, 그래서 거래 안전이 보호된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그렇게 많이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점 우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민법은 거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총칙에서 공부를 했죠. 민법은 이 거래 안전을 위해서 이런 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 규정들은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하는 거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그런데 무인론에 의하게 되면 이런 규정들 없이도 거래 안전을 달성할 수 있죠. 따라서 이런 규정들이 무인론에 의하게 되면 무의미하게 됩니다. 자, 이런 규정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민법이 무인론을 수용할 수 없는, 그래서 이 거래 안전을 다른 식으로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틀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인론을 수용할 수 없는 이 전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종래의 무인론이 모두 이 상대적 무인론이라고 하는 점, 이 점에 대해서 특히 주목하고자 합니다. 상대적 무인론이라고 하는 것은 물권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인 행위이지만 당사자가 채권 행위의 유효를 물권 행위의 유효의 조건으로 한 때에는 유인성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대적 무인론은 오히려 무인론의 가장 중요한 목표인 거래 안전을 매우 무색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아주 간단하게 물권 행위가 유인 행위가 되기 때문이죠.
자, 게다가 통상적인 사람이라면 채권 행위의 유효를 물권 행위의 유효로 전제로 삼겠죠. 거래 당사자의 의사를 추론해 볼 때 원인 행위인 채권 행위가 실효되더라도 물권 행위는 유효해서 물권이 변동되는 것을 의도하는 경우, 이 경우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일 것입니다. 자, 다음에는 물권행위의 타당 범위가, 물권행위 무인론의 이 타당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라고 하는 점, 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인론이 효용을 발휘하는 경우는 채권행위에는 결함이 있지만 물권행위에는 결함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세밀하게 생각해 보면 무인론이 의미를 발휘할 수 있는 상황, 즉 채권행위는 실효됐고 물권행위는 유효한 이런 경우는 실제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채권행위에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와 이 경우죠. 그 다음에 채권행위에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로 구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경우입니다. 원인 행위에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A와 B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됐는데 매매계약 당시에는 취소 사유가 있었지만은 그 후에 물권 행위가 이루어질 때는 취소 사유가 없어졌습니다. 취소권자가 A인데 취소권자 A가 취소권을 행사해서 매매계약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됐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자, 거래 실제에 비춰볼 때 이러한 상황이 얼마나 발생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만은 그대로 수용하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무인론의 시각에 따라서 채권 행위는 실효되고 물권 행위는 유효하다라는 그런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권 행위의 시기에 관한 학설의 입장에 따라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물권 행위가 언제 이루어지느냐에 관해서 이렇게 두 개의 시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특정 행위가 있을 때, 즉 등기 서류 교부 시 또는 동산의 인도, 이때에 물권 행위가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입장이 있고, 물권 행위는 채권 행위와 합체돼서 이루어진다라는 두 시각이 이렇게 있어요. 이 두 시각을 나눠서 보겠습니다. 우선 이 입장을 보겠습니다. 이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에서는 법정 추인 제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정 추인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145조 얘기할 때 얘기를 했었죠. 물권 행위의 개념을 인정할 때 물권 행위는 채권 행위에 대한 이행 행위인데 물권 행위 시에는 취소 사유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채권 행위 시에 존재했던 취소 원인이 제거된 후에 법정 추인 사유에 해당하는 전부나 일부의 이행이 있었다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채권 행위의 취소 사유가 제거되는 결과가 되죠. 즉 법정 추인 제도로 인해서 물권 행위의 무인론의 논거가 그대로 관철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경우인데요. 물권 행위는 채권 행위와 합체돼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인데요. 이 학설의 경우에는 물권 행위와 채권 행위의 유효성이 언제나 같은 시점에서 판단되죠. 그렇기 때문에 무인론이 의미를 발휘할 수 있는 상황, 즉 채권 행위 실효, 물권 행위 유효라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으로 원인 행위가 무효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 경우도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와 B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됐는데 원인 행위인 매매계약 체결 시에는 A가 의사무능력 상태였어요. 그래서 무효란 얘기죠. 의사무능력 상태였지만 물권 행위는 의사능력을 회복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죠. 자, 이 경우도 물권 행위의 시기를 등기 서류를 교부하거나 동산을 인도하는 때로 보는 그런 입장과 채권 행위와 합체돼서 행해진다는 입장을 나눠서 이렇게 둘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경우
이 경우에는 채권행위 무효, 물권행위 유효 이런 구도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의 물권 변동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법리적 이유로 물권행위의 무인론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A가 의사 능력을 회복한 후에 A와 B 사이에 물권 변동으로 지향된 의사의 합치가 있었고, 이러한 의사가 동산의 인도 또는 부동산 등기 서류 교부와 같은 방법으로 표시되었다면, 묵시적인 방법에 의해서 표시됐다는 얘기죠. 그렇게 표시됐다면 이 행위는 묵시적 방법으로 이루어진 무효행위의 추인 139조죠. 이 무효행위의 추인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만약 이 상황을 무효행위의 추인으로 이해한다면 의사 무능력 상태에서 이루어진 원인 행위가 무효임에는 변함이 없지만, 무효행위의 추인에는 소급표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추인 이후에는 원인 행위와 물권 행위가 모두 유효한 것으로 되어서 그 결과 물권 행위의 무인론이 의미를 발휘할 수 있는 상황, 즉 채권행위 무효, 물권행위 유효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런 입장이죠. 물권행위와 채권행위는 합체돼서 이루어진다. 이런 입장에서는 무효 사유가 원인 행위와 물권 행위에 공통돼서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물권 행위의 무인론이 의미를 가지지 못합니다. 네, 이 물권 행위의 유인론, 무인론을 다소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꽤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요.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근본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물권 행위의 무인성, 유인성 이 문제가 과연 해석상의 문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법률 행위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정책적 규정이 없다면 유인 행위인 것이 원칙이죠. 원인이 무효인데 결과가 유효하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니까요. 이 물권 행위 무인성을 인정하는 정책적 규정이 없는 이상 무인론을 우리 민법의 해석론으로 채택하기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에서 물권 행위의 무인론에 따라서 법률 분쟁이 해결될 가능성도 거의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판례는 이런 입장입니다. 소위 물권 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봐야 될 것이다 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판례는 물권 행위의 무인성을 부정하는 그런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